네, 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네, 크리스 폴 하면은 당연히 픽앤롤의 마스터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폴은 가드가 주어가 되는 픽앤롤을 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픽앤롤에서 픽은 스크린을 말하는 거고 롤은 볼 밑으로 흘러들어가는 다이브 컷을 말하는 건데 전부 빅맨이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과거에 칼말론 스탁턴, 내쉬 아말스타더마이어 전부 다 이 빈 공간으로 빅맨이 찔러 들어가는 것을 가드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고 항상 빅맨이 더 많이 득점하는 그런 개념의 픽앤롤이었는데 뉴올리언스 시절의 폴은 전봇대형 빅맨, 슬립해서 바로 공격하기 어려운 타이슨 챈들러라는 선수랑 파트너였고 이 픽앤롤에서 빅맨은 확실하게 막아주는 스크린으로 가드를 미드레인지에 넣어주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이 공간에 폴이 들어가서 상대 빅맨을 앞에 두고 굉장히 높은 효율의 플러터, 페이드웨이를 쏘면서 상대 빅맨을 이제 꽉 붙잡아 놓고 한참 있다가 챈들러가 상대 빅맨 뒤로 오면 플로터랑 똑같은 폼으로 엘리웁 올려주는 거. 이 숏미드 구간에서의 삼지선다로 상대를 정말 농락을 했었는데 이 공격이 지금은 드랍백 상대하는 가드들의 어떤 바이블 같은 거잖아요. 저는 엘리웁을 이렇게 옵션으로 쓰면서 가드의 숏미드 득점을 우선시하는 이런 픽앤롤을 폴한테서 처음 봤어요. 폴이 당연히 득점도 훨씬 많이 했고 아무튼 폴 챈들러 이 콤비는 빅맨의 롤링이 아니라 가드의 진입을 위한 픽앤롤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속공 하이라이트에서만 보던 엘리웁을 하프코트 공격 옵션에 섞었다는 점에서 정말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폴의 3에서 10피트 야투율이 플로터 구간이죠 52%고 챈들러 야투율이 이제 62%, 리그 2위인데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좀 짐작이 가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크리스 폴이 플로터 구간에서는 49%, 10에서 16피트, 저는 이제 페이더웨이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제 통산 49%. 둘 다 이제 50%대도 몇 번 넘겼을 정도는 이제 폴의 놀이터였고 이 자리에서 이제 너무 자신 있으니까 스크린 한 번만 잘 걸려서 이제 진입이 되면은 득점도 잘 나오고 엘리웁도 자연스럽게 찬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디조던이나 이제 뒤에 만난 카펠라도 챈들러랑 거의 비슷한 이제 타워형 선수인데 이 선수들하고도 이제 좋은 호흡이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돈치치가 지금은 이 구간에서 제일 뛰어난 드랍 커버리지 킬러 선수인데 돈치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다룬 캐포주 같이 포인트 가드로 전혀 타고나지 않는 이런 선수도 이 숏미드 슈팅이랑 엘리웁 패스를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드랍 커버리지가 원래 미드레인지를 유도하려고 나오는 수비잖아요. 근데 폴은 머니볼 시대에도 이제 이레귤러 할 정도로 미드레인지 성공률이 좋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옵션들만 이제 좋은 옵션들만 골라서 보여주면서 드랍 커버리지의 카운터도 가장 지겹게 많이 보여준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미들이 정확해 버리니까 머니볼의 그 3점과 골밑이 미들보다 좋다 요 기대값이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이 플레이로 10년 이상 리그를 주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건 없죠. 나이가 들고 부상이 잦아지면서 휴스턴을 나가던 시즌 18-19 시즌 보면은 플로터 구간 성공률이 무려 30%대까지 떨어져요. 빈도도 전성기 때보다 훨씬 줄었고 크리스 폴 사이즈로 사실 이 좁은 공간에서 30대 넘어서서 이 안에서 계속 플레이하면서 찍히기 직전에 마무리된 패스 하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버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휴스턴을 나가게 되면서 OKC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이때 OKC가 리빌딩 들어가려고 폴을 다시 팔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마이애미로 보내려다가 트레이드가 결국 안 돼서 시한부로 눌러 앉았는데 이때 보여준 폴의 모습은 픽앤롤 핸들러라기보다는 3점 라인 밖에서 활동하다가 클러치 타임에만 이제 점퍼를 몰아서 쏘는 아이솔레이션 에이스의 모습이었어요. 옆에 있던 선수가 SGA랑 슈레더였는데 3가드 라인업 마진이 팀 내 1위였고 밖에서 볼 돌려주다가 3쿼터쯤에 게임 잘 안 풀리면은 점퍼를 몰아서 꽂아주는 게 약간 루틴 같은 모습이었는데 어느 시간대만 되면 제가 크폴 찬스를 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점퍼 한 4-5개 몰아서 넣는 상황이 되게 흔했었어요. 웨스트브룩 폴 조지 내보내고 억지로 눌러앉힌 선수가 승률을 더 올려놓으니까 OKC 팬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보너스 게임 한 시즌 더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SGA가 바로 이 드리블,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요거를 그대로 이식을 하면서 이듬해 시즌에 폴이 나가고 스코어러로 이제 크게 뜨게 됐는데 아무 기대 없이 봤던 이 시즌에 보여준 모습은 크리스 폴에 대한 이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빅맨 파트너의 이제 엘리웁 게임 대신에 헤비 핸들러를 내려놓고 3점 라인 밖에서 주로 패스를 하면서 얼리 오펜스에서 이제 점퍼를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네, 완전히 하락세에 들어간 줄 알았던 폴이 OKC에서 폼을 또 살려놓으니까 리빌딩이 끝나가던 피닉스 선즈에서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조합을 그렇게까지 높게 보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부커랑 에이튼도 자기 구역이 이제 숏미드인 선수들이고, 미칼 브리지스도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4명이 미드레인지 위주의 팀원이었던 거죠. 뉴올리언스나 클리퍼스하고는 구성이 전혀 달라서 팀워크 맞추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셋을 스페인 피켄롤이라는 3인 액션으로 연결을 하면서 피닉스가 최고의 볼 무브먼트를 가진 팀이 됩니다. 이게 휴스턴이 아마 NBA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기억에서 착안을 한 건지 피닉스는 이제 대놓고 부커가 백스크린 걸고 빠져나가고 에이튼이 림으로 뛰는 이런 액션으로 이제 3명을 같이 엮었고, 이 무브먼트가 정착되면서 폴이 아주 오랜만에 어시스트 왕을 차지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3인 액션을 거의 주공격 루트로 쓰면서 이적하자마자 꿈에 그리던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는데, 1차전은 정말 압살을 했는데 미러키가 시리즈 중간부터 주루 할러데이 풀코트 프레스를 붙였어요. 이거를 만나면서 이제 피닉스 스페인 피켄롤 시작 자체를 방해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서 피켄롤이 사라진 피닉스가 오히려 미러키보다 어시스트를 더 적게 하는 그런 경기를 하다가 미러키가 우승을 했죠. 피닉스가 이제 고점을 여기서 더 높이기에는 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계가 있구나 좀 느꼈던 시리즈였고, 어쨌든 피닉스에서도 64승을 찍으면서 4팀 중 3팀에서 프랜차이즈 최고 승률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피닉스 두 번째 시즌이 폴이 핵심 선수로 보여준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많이 리뷰를 했었듯이 숨어도 찾아가서 두들겨 패는 댈러스의 이제 매치업 헌팅에 처절하게 당하면서 피닉스 선즈는 컨텐더에서 내려오고 폴도 피닉스를 이듬해 떠나게 되죠. 30대 중반을 넘기고 커리어에서 유일하게 파이널을 가면서 어시스트 왕도 탈환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제2의 전성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우승할 정도의 고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별도 되게 빨리 합니다. 노장 선수가 시스템을 이끄는 팀을 더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결정의 순간을 놓치자마자 이별을 바로 하게 됐고, 폴도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워리어스에선 처음으로 벤치 출장을 했죠. 근데 이게 NBA에서 처음이기도 한데 농구 시작하고 아마 처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폴이 초등학교 때라고 벤치로 출장하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한이 됐는지 스퍼스에서는 또 주전으로 정경기 출장을 했는데, 이 피닉스 시절에 막판에 이제 집중 공략을 당했던 수비가 스퍼스에서는 쇼코너에 숨어 있어도 언제나 구멍으로 보일 정도로 좀 티가 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나 포스트업으로 다 찾아서 때려요. 이 수비력에 더해서 크리스 폴이 전경기 출장하면서 드라이빙 레이업 시도를 딱 5개 했고, 골밑슛 시도 빈도가 무려 2.6%, 전체 꼴찌예요. 그리고 정말 놀이터처럼 활보했던 이 플로터 구간에서의 공격도 거의 다 사라져서 더 이상 페인트존을 파헤칠 수 없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폴의 나이에 비하면 생산성이 아직도 나쁜 선수는 아닌데, 아직도 이제 괜찮은 3점과 외곽에서의 볼 배급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경기력이 많이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작년 스퍼스에서 같이 폴의 비중이 늘어나서 눈에 띄면 띌수록 팀이 안 좋다는 얘기라서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8번째 백업 선수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이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계속 쌓아온 기록이 있는데, 데뷔했던 뉴올리언스부터 이적한 모든 팀들은 폴의 이적 시즌에 성적이 올랐어요. 뉴올리언스, 클리퍼스, 휴스턴은 폴이 오자마자 프랜차이즈 최고 성적을 냈고, 심지어 워리어스랑 스퍼스에서마저 작은 폭이지만 승수를 올렸는데, 폴의 숫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시스트, 턴오버, 통산 어시스트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록이에요. 이것만큼은 7번 유니폼 갈아입는 동안 예외가 없었는데, 전성기를 지난 미국인 스타 선수들이 모여있는 클리퍼스에서도 이 기록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크리스 폴의 20년 커리어를 그가 보여준 공격 장면들을 중심으로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점프볼 9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